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으로 대부분 많이들 돈을 불리려고 하시는데, 대부분 부동산을 실패하는 원인들이 대부분 있으세요. 왜냐면 저 역시도, 예전을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을 살 때 되게 큰 돈을 주고 사는데,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내 자산의 전부를 다 거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공부를 안 했던 게 저는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주변의 후배들이라든지 뭐 선배들 부동산에 실패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원인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첫 번째가 정보가 많이 부족했다라는 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 너도 나도 이게 되게 부동산을 이게 심리로 가면 안 되는데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대부분 심리적으로 '너도 나도 집을 사니까 나도 사야지.' 이런 마음이 대부분 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불장 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에 1도 관심이 없다가 나보다 저렇게 못난 애들도 집을 사는데?' 하면서 무턱대고 내 그 금액에 맞춰서 부동산의 입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금액에 맞춰서 사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부동산은요. 정말 저는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계속 그 톡방 회원비를 내면서도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는 '아 저 사람 서울에 집도 두 채인데 굳이 뭐 부동산 공부를 뭐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저도 계속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뭐 내가 더 원하는 집을 얻고자 할 때 목표점이 서로 다 다르다 보니 부동산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제가 부동산 공부를 계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 고객님들에게도 좀 이런 부분을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정말 기초부터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왜? 일단 돈 단위가 큰 금액이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집을 무턱대고 샀다가 하락장이 오거나 현재처럼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된 이런 시점이거나 이럴 때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그만큼 누구 얘기를 듣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입지 분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를 알고 있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단기적으로 차익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주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단기 차익으로 절대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법인을 만들어서 뭐 단타로 몇 천만 원 벌고 빠지고 이런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대겠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제 주변에는 지금 이렇게 막 법인을 설립을 해서 단타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돈이 많지 않은 이상. 근데 이제 초반에 막 이런 부동산 세미나를 다니다 보시면 "함께 지분 투자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런 거에서는 휘말리시면 안 돼요. 뭐든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우리 지금 뭐 단기납이든 단기적으로 차익을 누리는 거는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거는 운이라고 저는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굉장히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단기 차익으로만 바라보시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세 번째는 무턱대고 청약을 받았다가 아니면 무턱대고 집을 사. 근데 자기한테 재무 상태 자기가 돈이 이만큼 제가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자기 재정 상태를 모르고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내 계약금을 날리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발 우리 팀장님들은 이런 투자 실패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강의 준비를 조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랑 부동산은 그러면 뭘 봐야 하는지,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릴 거고 실패 사례들도 좀 얘기해 드릴 거고 성공 사례들도 얘기를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서 쪼끔 이렇게 보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저랑 함께 오늘 쪼금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패 사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시는 분이 나홀로 아파트를 사셨는데 진짜 많아요, 나홀로 아파트를 사신 분들이 제 주변에. 근데 나홀로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홀로 아파트들이 이 상품성이 달라요. 어 예를 들자면 저렇게 강남에 엄청 이렇게 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이런 데 나홀로 아파트와 저렇게 파주 아니면 인천 아니면 이렇게 서울 안에서도 도봉구 아니면 이런 저렇게 어디고 이렇게 가산 디지털 뭐 이런 쪽 이런 외곽 서울에서도 좀 외곽 지역이죠. 그런 데 사시는 거와 이 서울 중심 안에 나홀로 아파트와는 정말 차원이 다르거든요. 왜냐면 나홀로 아파트는요. 대부분 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홀로 아파트 이거 왜 샀어?" 물어보면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 나중에 이제 누수 터지고 이러면 어떡하려고 이걸 샀어? 아이 뭐 재건축 되겠지. 나홀로 아파트는요, 재건축을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주변 아파트들 같이 몰아서 하지 않는 이상. 근데 그 주변 아파트를 같이 몰아서 할 때는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이어야지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 이 나홀로 아파트를 제 아시는 분이 굉장히 불장 때 이제 막 오르는 그 시점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홀로 아파트를 서울 안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였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같이 보여드릴 건데, 아예 한번 같이 보여드릴까요? 저는 호갱노노에서 많이 보거든요. 호갱노노 어플 또는 이렇게 그 노트북이란다. 컴퓨터에서도 보셔야 됩니다. 혹시 제가 지금 보이나요? 안 보이죠? 공유를 다시 해볼게요. 호갱노노 보이나요? 보이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의 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자, 여기는 그래도 9인역이라는 역세권에 있는 이쪽 부분의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중학교도 있고요, 고등학교도 있고요, 초등학교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단지들이 조성이 돼 있는 아파트들이 있고, 요렇게 오피스텔도 있고, 요렇게 한 동짜리 아파트들도 있고, 두 동짜리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이 이 구울역에서 제일 먼 요 끝에 쪽에 여기 아파트를 2020년도에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보시면 2020년 10월 26일 날 5억 7,500 주고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24년도에 이 집을 빼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다른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려고. 근데 24년도였어요. 5억 7,500에서 지금 24년도의 금액을 보시면 얼마 금액이 빠졌어요? 1억 정도가 빠졌죠. 근데 다행히도 이분은 이 1억 정도 빠지기 몇 달 전, 한 3천만 원 정도, 여기는 지금 등기가 안 올라와 있던데, 한 3천만 원 정도, 5억 7,500 주고 사고, 5억 4,500 주고 판매를 하셨어요. 근데 그거 팔자마자 1억이 더 떨어졌어.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을 사시게 되면 내 돈이, 이 대출을 풀로 받아서 샀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 돈이 1억이란 돈을, 내가 예를 들어 5억 주고 돈을 사서 5억 7,500 주고 사서 3억을 대출을 받다 하더라도 그 이자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자 비용을 계속 내면서 있다가 이 집을 팔게 될 때 1억이 하락이 되면 그 이자 비용과 1억에 대한 하락 비용을 다 플러스 하면 몇 억이라는 돈이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일에 이 주변에 이렇게 주공 아파트, 919 옆에라든지 초등학교 옆에를 샀더라면 훨씬 가격 방어가 좀 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절대 저는 나홀로 아파트들을 못 사게 해요.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사실 때 절대 나홀로 아파트를 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좀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들을 사셔야지, 인서울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인서울이 아닙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들이 있죠. 오히려 이런 쪽으로 아파트를 사셔야 돼요. 그래서 초중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끼고 있는 아파트들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1억 이상의 폭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제가 최근에도 저희 아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나홀로 아파트들은 전세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유는 이런 하락장이 왔을 때요. 상승장도 똑같이 전세 가격이 굉장히 오릅니다. 근데 하락장이 왔을 때는 똑같이 전세가도 빠져요. 그럴 때 내가 내 전세금이 예를 들어 3억 주고 들어갔는데 지금 현 시세가 전세가 2억이야? 1억 5천이야? 그러면 그 집주인이 돈을 내줘야 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집주인도 돈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냥 갭 투자해가지고 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집주인이 당연히 줘야 되지 않을까요? 집주인이 알아서 하겠죠.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데요. 집주인도 이렇게 지금처럼 대출이 막혀 있고 이럴 때는 대출을 해줄 수도 없고 이 세입자를 맞추지 않는 이상은 돈을 빼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이제 막 소송을 걸고 이렇게 하겠죠. 그럼 또 변호사 선임비가 들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 사례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나홀로 아파트들은 절대 월세 아닌 이상은, 월세는 내가 계속 살고 있다가 그 계약금을 다 이제 청산하는 순간 나오면 되거든요. 그리고 월세를 안 주면 돼요. 근데 전세랑 매매는 절대 나홀로 아파트를 들어가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자, 부동산을 성공하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부동산은요, 첫 번째 무조건 입지입니다. 입지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는 곳이 입지가 제일 좋은 곳이에요. 근데 이 입지는 지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당연히 지금 서울 지역에 입지가 제일 좋은 곳을 꽂으라라고 하면 압구정 현대아파트이고요. 그 지역마다 파주, 뭐 수원, 뭐 이렇게 남양주, 그 지역별로 대장주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들이 그 지역에 입지가 제일 좋은 아파트예요. 근데 입지도 입지인데
지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그 지역에서 그냥 평생 살겠다. 나는 내 이 아파트가 안 올라도 상관없어. 그냥 내가 평생 안정적으로 살겠어. 이러면 그냥 쭉 사시면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파주에서 굉장히 입지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제일 1등 하는 대장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냥 그 파주에서만 있을 때는 우리 아파트가 제일 비싼 아파트가 제일 좋고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 뭐 굳이 여기서 그냥 평생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제가 지금은 팔고 나왔어요. 팔고 나오고 지금 월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뒤에 가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는 입지라는 거는 교통이 제일 좋아야 되고요. 어디 지역이든 가기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슬리퍼를 신고 나가더라도 생활 편의 시설이 잘 돼 있어야 돼요. 뭐 아파트든 아니면 뭐 백화점이든 마트든 병원이든 뭐 빅5 병원이 근처에 있으면 더 좋고요. 이런 슬세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직주 근접이라고 하죠. 직주 근접은 집 근처에 내가 거주하는 근처에 이 직장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를 직주 근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있는 곳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학군인데요. 학군은 이거는 이제 워낙 좀 사람들마다 개인적인 학군을 따지는 부분들이 다 다르기는 한데, 결국 학군을 왜 보냐면, 나중에 집을 팔게 될 때, 워낙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강하기 때문에 학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청 비싼, 이게 엄청 이렇게 사립초가 아니더라도, 초중고들은 그 아파트 주변으로 끼고 있으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아파트를 저는요, 묻다마예요. 묻다마 아파트, 무조건 아파트만 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유는, 황금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황금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든지 팔게 될 때 현금이 돼야 되잖아요. 자, 전원주택 엄청 고가 전원주택 100억짜리 살고 있어. 근데 그 집이 안 팔리면 내가 집이 돈이 빨리 필요한데 그 집이 안 팔리면 그게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너도 나도 살기가 편하니까 서로 이렇게 거래가 빨리빨리 융통이 됩니다. 그래서 황금성이 되게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파트를 사실 때도 아파트에 다 이게 다 달라요. 세대 수가 진짜 중요한데요. 서울 기준은 500세대를 미만으로 사시면 안 돼요. 근데 미만으로 살 때도 500세대 미만으로 살 때는 주변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대단지로 형성이 돼 있으면 괜찮아요. 나홀로 아파트 말고. 그리고 지방은 무조건 1000세대 이상을 사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방은요. 서울 빼고 나머지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경기도도 지방이에요. 경기도도 지방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0세대 이상을 보셔야 됩니다. 이유가 지방 같은 경우는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사셔야 커뮤니티 시설도 잘 돼 있고요. 이런 그 인프라가 다 잘 돼 있다 보니까 이 1000세대 이상 주변의 아파트들은 막 뭐든지 주변에 뭐가 잘 생겨요. 근데 이 경기도도요. 이게 뭐 몇백 세대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뭐가 잘 안 생깁니다. 왜? 그 사람들도 다 생각하거든요. 왜 스타벅스 스세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스타벅스 주변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입지 분석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에 스타벅스가 있다고 하면 입지가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 아파트들은 1000세대 이하의 아파트들은 절대 사시면 내 돈이 계속 녹을 수밖에 없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파트는 1000세대 이하인데 아파트가 계속 우상향하는데요. 그런 지역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지역은 분당, 판교 이런 쪽이에요. 거기 동네는 왜 그러냐면 거기 동네는 그 주변에 새로 지을 아파트 땅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들을 재건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파트들을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들은 황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커뮤니티도 잘 되어 있고요. 연식도 중요하겠죠. 신축이면 좋으나, 근데 저는 신축보다는 입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축은 언젠가는 구축이 돼요. 근데 입지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입지를 먼저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평형도 다양하게 있는 아파트들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너무 24평만 몰려 있다든지, 너무 34평만 몰려 있다든지, 이런 아파트들은 안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방 아파트일수록 큰 평형들이 많으면요, 그 주차 대수들도 주차하기도 굉장히 널널합니다. 이런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또 작은 아파트 평수만 있다. 이런 데들도 조금 이렇게 걸러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 데는 다 아파트고 이런 그 인프라고 이런 것들이 좀 덜 구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 방어를 좀 못한다. 아파트, 어쨌든 부동산 시장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런 하락 시장이 왔을 때 그런 가격 방어를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잘 보셔야 되고 지하 주차장하고 아파트가 연결이 돼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구축이라도요. 아파트가 지하 주차장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다. 이러면 사시면 안 돼요. 근데 다만 막 서울에 지금 되는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은 지하 주차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더라도 그런 아파트는 예외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화장실을 한 개의 아파트보다 똑같이 24평인데 아파트가 하나보다 두 개인 아파트들이 더 잘 팔려요. 그래서 똑같이 24평이라도 화장실 두 개 아파트, 두 개인 곳을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브랜드도 잘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사실 때 대부분 브랜드도 많이 보시거든요.
특히 뭐 이게 서울 같은 뭐 서울에는 거의 다 뭐 브랜드 아파트들이 많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은 정말 피하시는 게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걸 잘 몰랐을 때 예전에 제가 그 뭐 이런 그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막 그런 부동산 임장하는 걸 막 많이 시켜요. 그럴 때 막 이렇게 지역을 막 줍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진짜 자칫 잘못했으면 당진에 진짜 이름 모를 아파트를 살 뻔했거든요. 만일에 제가 그때 그 아파트를 샀다면, 그래 뭐 1000세대 이상이고 막 그랬어. 새 아파트고. 그랬으면 지금의 제가 이렇게 부동산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브랜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향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방향은 이게 우리가 남향이냐, 보통 이제 이 남향은 이 베란다를 보고 이제 남향, 남동향, 남서향, 서향, 북향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거든요. 대부분 오피스텔들은 북향이 많습니다. 근데 아파트들은 북향인데 잘 나가는 아파트들이 한 군데 딱 있어요. 어디인 줄 아세요? 혹시? 남향 아니고 북향인데 아파트가 굉장히 비싼 아파트가 딱 한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혹시 채팅창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소통하면서 할까요? 저 혼자 얘기하니까. 그쵸. 한강이 보이는 남쪽. 그러니까 강남 압구정 반포 이쪽 흑석동 이쪽은요 다 북향입니다. 이쪽만 아파트가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방어가 돼요. 근데 막 예를 들어 광명인데 북향이다. 이러면 이 아파트 나갈까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월세가요 서양이거든요. 아침에는 해가 안 들어와요. 지금 이제 해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4시 때 이때 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가 되게 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좀 악취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런 부분들도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아파트를 보실 때 무조건 남향 또는 남동향까지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서향. 요즘에 아파트들 새로 지을 때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많이 지어서 남서향, 남동향이 정말 많아요. 근데 남서향보다는 남동향을 사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팔 때 돈을 더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얄동 로얄층이 있습니다. 로얄동 로얄층 보는 방법도 있어요. 로얄동 로얄층 보는 방법 혹시 아시는 분? 그냥 부동산 아줌마가 로얄동 로얄층이라고 하면 로얄동 로얄층일까요? 뻥뷰, 출입구 가까운 또 얘기해 보십시오. 중간층 또 얘기해 보세요. 합층 또 다양하게 나오네요. 전철역 가까운 곳. 네네. 제가 이거 보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 집을 사실 때, 이걸 좀 보시고 사시면 좋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아까 얘기하셨던, 그러니까 이게 신축이냐 구축이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예를 들어 구축이다. 구축은 탑층을 피하셔야 돼요. 근데 신축은 탑층 괜찮습니다. 요즘에. 왜냐면, 예전에는요, 탑층은, 예전에는, 잠깐만요. 자, 네이버 부동산이라고 저 해드릴게요. 공유해드릴게요. 자, 네이버 부동산이라고 여기에 이제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어디로 볼까요? 자, 공덕, 오차, 의미하는 보겠습니다. 요 단지 정보에 들어가시면요. 동호수 공시 가격 있죠? 여기에 들어가시면 예를 들어 내가 살려고 하는 동이 501동이야. 자, 501동이면 501동을 다 클릭을 합니다. 여기서 공시가격, 여기 보시면 공시가격 최저부터 최고까지 있어요. 같은 동이라도 공시가격이 다릅니다. 여기에 보시면 최고가 이 보라색 제일 이게 뭐래 자주색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여기에 로얄동과 로얄층은요. 이 15층 5호에서 6호 그리고 14층 7호는 아니래요. 그리고 13층 이 라인들이 지금 굉장히 로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얄동을 고르는 방법은 아까 이제 거기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평지이고, 그리고 출입구가 가깝고, 역세권 가깝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뻥뷰고 이러면 더 좋겠죠. 근데 이 로얄층을 보실 때는 공시 가격,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502동 같은 동인데도 불구하고 이 로얄층이 다르죠.
가운데만 로얄층, 로얄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로얄동, 로얄층 보시는 방법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저도 마포에 집을 살 때 한 4시간 정도 임장을 했던 것 같아요. 반드시 임장은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도상으로 보는 거와 이 구릉지의 높낮이가요. 내가 걸어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 공덕에 있는 그 마포에 있는 아파트들 다 돌아다녀 봤거든요. 아, 이 아파트가 왜 저렴한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평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왜 비싼지를 알 것 같아. 그래서 꼭 그걸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뭐 바다랑 강 이런 거 보이면 좋죠. 뭐 산세권이고 이러면 더 좋고. 왜 그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파주에 집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를 팔 때 앞에다 공원뷰 되게 숲세권 공원뷰여서 4층이라도 되게 좋은 가격으로 판매를 했었어요. 역세권이면 좋고 그리고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는 아파트를 초품화라고 하죠. 자, 병세권 주변에 병원 이 많은 곳 이 여기에 병원은 그냥 일반 작은 병원들보다는 이렇게 큰 대형 병원들 있죠. 그런 병원들이 좀 많은 곳. 예를 들자면 뭐 마포 이런 데도 이렇게 뭐 신촌 세브란스가 가깝다든지 강남 이쪽에도 뭐 강남 세브란스 아니면 저기 일원동 쪽에는 뭐 삼성병원 이렇게 큰 병원들이 가까운 곳. 교세권은 이제 학원가 아니면 학군 이런 데가 좋은 곳. 자, 슬세권은 슬리퍼 신고 나가도 이제 뭐 이렇게 인프라가 다 잘 구축돼 있는 곳, 뭐 백화점도 있고, 뭐 이렇게 쇼핑몰도 있고 이런데, 자, 슬세권은 스타벅스가 있는 곳. 그래서 제가 아파트 산 데가 바로 앞에가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가 입지가 좋구나. 그거 보고 저는 좀 알게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하철 노선도 이런 걸 보시면 2호선 이 라인들이 있습니다. 2호선 이 라인은요, 어디를 가더라도 가기가 굉장히 직주 근접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초록 색깔 버튼, 서울에 예를 들어 집을 산다 하시면 이 초록 색깔 안에 들어와 있는 쪽으로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직주 근접 얘기했잖아요. 왜 여의도랑 저렇게 사대문 안에 있는 아파트와 강남이 비싼 이유가 직장을 가기가 가깝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저희 윤재 대표님도 지금 여의도에 아파트를 사셨잖아요. 여의도에 아파트를 살 때 처음에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 다 썩어 빠진 집에 내가 이 돈을 주고 사야 되냐? 왜? 항상 신축, 저렇게 수원, 경기도 굉장히 이렇게 신축 넓은 아파트 살다가 화장실 한 개 있고 이렇게 다 썩어 빠진 아파트에 내가 지금 이 큰 돈을 들여서 들어와야 되냐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본인이 살아보니까 진짜 슬리퍼만 신고 나가면 자기가 먹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을 다 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냥 내가 내 차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사시는 분들도 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대문 안에 살고 계시는 분들, 광화문 뭐 이런 쪽, 이 분들도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세 군데가 제일 직장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비쌀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학세권. 학세권은 대표적인 게 있죠. 목동, 강남, 대치동, 그다음에 중계. 이쪽이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왜 노원구는 집값이 빨리빨리 안 오를까요? 노원구는요, 집값이 빨리빨리 안 오르는 이유는 강남구, 양천구,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강남 3구, 마용성, 뭐 양천구, 뭐 이게 다 오르고 그 다음에 오르는 게 노도강 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은평구, 뭐 이런 쪽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르기 때문에 중계동이 있기는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오른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구입을 하실 때는 저는 계란하고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합니다. 항상 이 노른자 안으로 들어오려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유는 이 노른자 안으로 들어와야 내 돈에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내 돈이 녹는 문제가 생깁니다. 녹는다는 뜻은 이 화폐 가치, 인플레이션이 계속 생길 때 이 내 돈이 점점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는 계란 노른자 안으로 계속 들어오게끔을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현아부 지점장님도 과감하게 이 새 아파트를 팔고 강산의 아파트를 사시고 지금 월세 생활 하잖아요. 지금은 팀장님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정권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이따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다시 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은 수익률과 안정성의 균형이 진짜 중요합니다. 수익률만 무조건 높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내가 갭 투자, 나중에 이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또 올 겁니다. 분명. 그럴 때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뭐 전세가율이 높다. 전세가율이 높고 내 돈이 얼마 안 들어가. 그래서 나는 이 아파트를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해서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나중에 이 전세가가 떨어질 때 돈을 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보시고 안정성에 맞춰서 균형에 맞춰서 꼭 구매를 하셔야 되고 공실률이 높은 데가 있어요. 아파트가 비어져 있는 것들도 요즘에 진짜 많다고 합니다. 그런 아파트들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현금 흐름을 정말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어,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원래 이게 매매가가 4억인가 5억인가 그랬는데 대출이 90%가 끼워져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보증금이라고 하죠.
저도 보증금을 날리면 안 되잖아. 보증금을 높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 돈을 저한테 월세를 받아서 이 이자를 계속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가 하루라도 빵꾸가 나면 안 돼. 왜? 그날에 돈이 딱 잘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한 번씩 제가 깜빡깜빡하고 이거를 자동이체를 계속 걸어놔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희 신랑 통장에서 이제 자동이체를 빠져나가는데 저희 신랑 핸드폰이 그 뭐야 싸이 콘서트 갔다 오면서 빠가가 된 거예요. 완전 다 망가졌어. 그래서 이거 돈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주말이다 보니까 자동이체도 제가 잘 안 걸어놓고 막 하여튼 이런 문제가 계속 생겨가지고 우리 신랑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해놨구나. 근데 제 통장에 돈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신랑 통장에 돈을 빼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이 돈을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내 집주인은 빨리 왜 월세 안 내냐고 막 쪼는 거예요. 아,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빨리 드리겠다. 지금 저희 어제 신랑 뭐 핸드폰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이렇다 어제 변명 아닌 변명이 됐죠. 그렇게 해서 제가 막 급하게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냈어요. 이런 것도 월세는 100인데 대출 이자가 130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우리 집주인처럼 월세가 내한테 월세를 받아야 돈을 이 월세 이자를 내는데 그게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월세를 안 내시는 분들 있어요. 저 아시는 후배가 월세를 줬는데 계속 월세를 미루고 안 낸대. 이러면 자기는 그 돈 받아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중요하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금과 정책 진짜 중요합니다. 자,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시면 양도세, 보유세, 취득세 반드시 계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어떤 후배가 집을 사는데 취득세를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취득세에서 몰랐던 거야. 이 취득세라는 거는 매매할 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언니 내가 내 집 사는데 왜 나라에다가 세금을 왜 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집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거야. 예, 우리나라에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죽음과 세금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어떤 이익금이 발생이 되면 이게 세금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살 때 제가 마포 아파트 살 때도 13억 3천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5천만 원의 취득세를 냈어요. 그 복비랑 포함해서. 그래서 이걸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래서 본인이 자기 그 돈이 없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돈이 지금처럼 대출이 안 되는 상황? 이런 문제가 될 때 내가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낸 거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양도세도 비과세냐? 비과세라는 거는 우리가 교육 시간에 계속 많이 들어보죠. 세금을 안 내는 게 비과세입니다. 근데 양도세도 비과세인 사람이 있고 비과세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예를 들어 결혼을 안 하고 있었어. 근데 나는 마포 집이 있었어.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신랑이라는 사람이 나랑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조그마한 빌라가 있네? 이러면 1가구 1주택이에요? 2주택이에요? 1가구 몇 주택일까요? 1가구 2주택이 되겠죠. 1가구 2주택. 그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일 시에는 뭐 그런 이런 정책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지만 1가구 2주택은 둘 다 비과세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저렴한 집을 빨리 먼저 팔아야 되고 그러면 3년 이내에 예를 들어 팔게 되면 이거는 둘 다 비과세 해줄게 뭐 이런 또 세금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확인하시고 판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집도 함부로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보유세를 냅니다. 보유세라는 거는 재산세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집 공시 가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번에 정책에서 집 공시 가격에 따라 하지 않고 너희 매매가액에 따라서 보유세를 매기겠다. 막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막 그렇게 되면 세금만 엄청나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아시는 이제 제 친구 시어머니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지금 원밸리라는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비싼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보유세가 4천, 5천 매년마다 내라고 할까 봐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천 몇백만 원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는 뭐 자기가 낼 수 있겠대. 근데 4, 5천 내라고 하면 70대 노인들이 낼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도 잘 고민해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원래 압구정 현대아파트 가는 게 제가 목표였거든요. 근데 압구정 현대아파트 예를 들어 어떻게 하다 갔다고 쳐. 근데 예를 들어 매년마다 세금을 5천만 원씩 내라고 해. 아, 이게 잘 고민해 봐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 그냥 저 공덕 아파트, 어쨌든, 입지 분석에 다 갖춘 아파트고, 난 아싸리 이 돈으로 동풀에 몰빵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관리비입니다. 예를 들어 저렇게 조식 주는 아파트 관리비 막 4, 500, 800, 1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무조건 비싼 아파트 들어갈 거야 해가지고 갔어. 그러면 이게 합당할까요? 이런 것들도 잘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정책이 중요하냐? 정권이 바뀌면 바뀔수록 아파트들을 정책들이 계속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책은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책에 따라서 가격과 수요, 대출, 세금 막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오기 때문에 투자 타이밍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집 하나 그냥 살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는 내 집이 결국 나중에 올라서 내가 내 노후 자산도 좀 잘 불어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우리가 아파트를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대출 이자 내면서 하잖아요. 자, 여기도 보시면 지금 막 정권별로 막 아파트 가격이 막 이게 요동을 칩니다. 이때 아파트가 제일 사기 좋은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이 그래프에서 한번 맞춰보세요. 언제가 제일 사기가 좋은 시기였을까요?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어디 정권 때가 제일 사기 좋았을까? 어디 정권 때? 지금 보시면. 딱 보이지 않나요? 그래프에서? 자, 이명박 박근혜 때가 제일 사기 좋은 시기였잖아. 에서 지금 계속 그 돈 벌었다 하시는 분들이 다 이명박 박근혜 때 대출을 90% 이상 해주고 이자도 감면해주고 뭐 예를 들어 취득세 감면해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왜? 노무현도 이렇게 집값이 너무 폭등하다 보니까 집을 사람들이 못 사는 거야. 무서워서. 또 하향장이 막 오고 이러니까 얼마만큼 떨어질까 몰라가지고 무서워서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때 이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되는데 이때 굉장히 정책을 많이 풀죠. 막 대출 90% 해주고 취득세 감면해주고 너희 지금 집 사면 취득세 안 내도 돼 하면서 이때 집을 여러 채 사도 돼 너희 다주택자들 감면해줄게 이래가지고 이때 여러 개의 주택을 사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 사셨던 분들이 에서 맨날 강의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뭐 100억대 자산가가 됐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도 정책과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부동산 정책 어떻게 됐죠? 근데 6억 이하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수도권 6억 이하의 아파트 정말 못난이들만 살 수 있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 지금 저번 정권에는 40년 뭐 이런 거 있었죠. 주택담보대출. 길면 길수록 좋죠. 왜냐하면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30년으로 지금 묶어놨죠. 그리고 뭐 1주택자들 2주택자 이상은 LTV 영원. LTV도 좀 이따 가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출 아예 안 해준다는 거예요. 2주택자부터. 1주택자들은 예를 들어 내가 또다시 대출을 한다라고 하면 6개월 이내 대출을 그 집을 팔아야 규제 지역은 50% 대출해주고 비규제 지역은 70% 대출한다는 거야. 6개월 이내 안 팔리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보통 3년이라는 기회를 줬었거든요. 지금은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정책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살 때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DSR, LTV 뭐 이런 거 막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DSR, 자 DSLR 이렇게 카메라 아니고 DSR은 내가 예를 들어 월급을 500만 원을 받아. 그러면 매달 250만 원을 대출을 갚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DSR이 50%를 DSR 총 부채 상환 비율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소득하고 상관없이 내 집 산다고 하면 큰 대출도 해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소득을 본단 말이에요. 네가 돈을 못 벌어 대출 안 해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LTV는 뭐냐? 내가 6억 아파트를 매매를 한다. 그러면 70%까지는 대출을 해줄게. 다만 이 70%라 하면 모든 대출을 다 볼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통장부터 시작을 해서 다 봅니다. 그래서 4억 2천까지는 대출을 해준다. 그럼 나머지 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억 8천이. 그래서 LTV 이런 얘기들은 그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릴 때 대출을 몇 프로 해준다. 이걸 총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담대 대출을 할 때. 요런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LTV 다주택자, 이주택자 대출 해준댔어, 안 해준댔어? 안 해준다 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생돈으로 집을 사야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 네 번째는 타이밍도 중요한데요. 포지셔닝이 진짜 중요해요. 어떤 거, 내가 어디에다가 어떤 물건을 사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묻다마 아파트만 하라고.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말고, 못해도 대단지 아파트 사야 합니다. 꼭. 안 그러면 진짜 문제가 생겨요.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생길 때, 안 들어본 강의가 없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 기억을 잊지 못하는 게 제가 150만 원짜리 강의인가 들었어요. 근데 지식산업센터를 계속 사라고 했었어요. 제가 만일에 지금 어디야? 지금 우리 광명 사무실 지식산업센터죠. 내가 그때 당시 지식산업센터를 6억 주고 샀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공실 뜨고 난리 났죠. 지금 저희 지금 사무실도 지금 8개월째 내놓는데도 안 나가잖아요. 괴로운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안 나가고 있는 거지. 계약 기간 끝나고 계속 공실이야. 이러면 이걸 산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 그리고 신축 빌라. 신축 빌라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축 빌라는요, 절대 돈이 안 돼. 사람들이 빌라를 사는 이유는 그게 재개발이 될까 봐 사는데,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빌라, 그리고 호재가 있는, 그리고 저는 이제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저도 그 뭐야, 모아주택. 제가 한 개 샀었거든요. 지금 광운대 빌라 아직까지 못 팔고 있어. 왜냐면 제가 그 장기 임대주택 사업을 내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모아주택이 이렇게 광운대 바로 역세권 앞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 700단지, 한 1000단지 정도의 이렇게 아파트가 설립된다고 해서 거기에 빌라를 샀어. 근데 빌라를 샀는데
동의를 해줘야 말이지. 거기에 상가들이 막 묶여져 있는 사람들 절대 동의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월세 이자 잘 나오는 사람들 절대 동의 안 해주거든요. 근데 70% 이상 동의를 안 받으면 또 무산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축 빌라들 같은 경우는 그런 재개발 되겠어요? 절대 안 돼. 그리고 이게 돈 가치가 되겠어? 똑같이 아파트에 3억을 넣든 신축 빌라에 3억을 넣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팔 때 가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피스텔 절대 사지 말라고 해요. 괜히 그 월세 비용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소득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월세 이자도 금융소득세에 잡힌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세금만 많아져. 그래서 제가 저 빌라도 월세 안 받는 이유가 그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지식산업센터 공부할 때 막 신도시 상가 사라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신도시 살고 있었잖아요. 저희 그때 신축 그 신도시 상가가 얼마였냐면 상가가 진짜 조그마한 평수에 400씩 월세를 내더라고. 근데 그때 아파트 34평이 그때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제가 3억 5천 주고 아파트를 샀단 말이야. 근데 그 몇 평 안 되는 그 상가가 얼마였냐면 7억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그 신도시 상가를 샀더라면 지금의 이 부를 창출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절대 묻다마 그냥 무조건 아파트만 하라는 거야. 그리고 지역주택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때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살 때 제 후배는 그때 뭐 BTS 굉장히 광팬이었는데 BTS가 그때 뭐 동양 아파트? 뭐 파라곤? 뭐 이런 아파트 광고 모델이었나 봐요. 근데 그 파주에 지역주택 조합이라고 해서 그 파라곤 동양 아파트 막 분양을 한 거야. 근데 이 친구가 그 제가 그 병원 후배였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어린아이가 몇 살이냐면 27밖에 안 됐었어. 자기 돈 있는 돈 다 끌어모으고 대출 받아가지고 거기 지역주택 조합에다가 돈을 1억이라는 돈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 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휴지 조각 됐어요. 그래서 계속 돈을 갚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은 절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부동산으로 내가 부동산 이런 내가 아파트들은 황금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괜찮은데 무조건도 아니죠. 그 상품성에 맞게끔 이런 것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요, 시장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이제 정책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합니다. 아까 예를 들어 이제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럴 때는 규제 강화를 할 수밖에 없었죠. 왜? 부동산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강화를 시켜야 돼. 그래서 통화량, 돈을 푸는 거를 축소를 시켜요. 막 축소를 시키면 어떻게 되죠? 막 계속 이제 하락장이 오고, 막 내 상승장에 산 사람들은 진짜 막 고통을 받고, 막 마이너스 되더라도 던져야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 때문에 트라우마 생기고, 투매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가 또 되고 그다음에 돈을 또 막 풀거든요. 강화시켰으면 이런 고통을 또 그 우리 서민들이 고통을 다 느끼고 이런 것들은요. 절대 부자들은 안 겪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 사세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절대 꿈쩍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처럼 서민인 사람들은 막 이런 규제 강화시키고 통화량 돈을 쪼으면 막 내가 지금 대출 받은 거 막 대출금 갚기 바쁘고 막 이런 거 빵꾸 나서 경매 날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서민들이 계속 울기 시작하니까 또 이제 어떤 정권이 잡으면 또 이제 또 규제 완화시키겠죠? 그러면서 돈을 막 풉니다. 돈을 막 풀면 또 이제 생각 없이 막 부동산 또 막 진입해요. 또 이제 시장보다 더 오버슈팅 해가지고 또 이런 문제 계속 이거 흐름은 바뀔 거예요. 분명 기억하세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단계냐? 우리의 어디에 단계? 어디에 단계일까요? 저는 이제는 어 지금은 규제 강화를 조금 했다가 왜냐하면 지금 이전에 굉장히 좀 상승 시기였잖아요. 규제 강화했다가 조금 이렇게 하다가 다시 통화를 풀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이 부동산 역사책을 보면요. 이런 부분을 계속 사이클을 돌고 돕니다. 근데 몇 년에 한 번씩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돌게 돼 있습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근데 왜 우리 집을 계속 우상향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막 물어봅니다. 나 지금 집 사고 싶은데 왜 이렇게 비싸냐? 왜 비쌀까요? 내가 10년 전에 저 아파트 살려고 할 때는 5억이면 됐었는데 지금 살려고 하니 15억을 달란다. 왜 계속 우상향할까? 왜 우상향할까요?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왜 우상향할까? 똑같이 10년 전에는 5억이었어. 제가 똑같이. 그쵸?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인플레이션 진짜 얼마나 무섭냐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산 아파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안 나오네. 일단 7년 전. 7년 전에 최대가 8억 8천이었고 최소가 7억 8천이었어요. 지금은 얼마가 됐을까요? 지금. 마지막 실거래가 여기 보시면 실거래가를 보면 되거든요. 마지막 실거래가 17억 5천 됐어. 자, 10억이라는 돈이 올랐단 말이야. 자, 우리가 쎄아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10년 쎄아 빠지게 돈 벌어서 저런 아파트 살 수 있겠냐고요. 절대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내 월급을 따라갈 수가 없어. 못 사, 못 사. 알겠죠? 근데 못 사, 못 사. 진짜 암울해.
근데 이제 제가 10년 전부터 부동산 공부를 제가 이제 제 나중에 경험을 얘기해 드릴 건데 그때 당시도 "서울 아파트값 너무 거품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서울 아파트값. 서울 아파트값은 도쿄랑 비교하시면 됩니다, 도쿄 아파트. 혹시 그 추성훈 유튜버 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거? 추성훈 집 50억? 아 보신 분 없으시면 제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근데 소리가 들리나요? 잠깐만. 소리 들리나요? 소리 안 들려요? 아.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볼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 도쿄 아파트는 지금 제일 비싼 아파트가 1 조래 1 조. 1조 어떻게 생각해? 1 조. 도쿄 아파트 제가 10년 전에 그때 그 일본의 도쿄 제일 비싼 아파트가 100억 이었거든요.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이랬어. 근데 100억 이라고. 지금은 1 조라고 1조 그 100억 이. 이만큼 무섭다고 화폐 가치가. 어?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거고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어쨌든 돈을 벌어야 뭘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투잡하고 원잡 뭐 이렇게 전업설계사 뛰어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 우리가 이렇게 남들 놀러 다닐 때 왜 이렇게 쇠 엎어지게 일해요. 우리는 그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방어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라도 한 개 사 가지고 그걸 빨리빨리 갚아야 돼. 제가 나중에 했던 걸 좀 보여 드릴게요. 근데 우리 팀장님들이 청약 통장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자 오늘 청약 통장에 대해서도 한번 또 얘기해 드릴게요.